1597년 선조는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순신 장군을 파직하고 한양으로 압송한다. 이후 삼도수군 통제사가 된 원균 장군은 조선수군을 이끌고 실천량 해전을 벌인다. 하지만 일본군의 유인전술에 말려든 조선수군은 칠천량에서 거의 전멸하게 된다. 이후 백의 종군을 통해 조선수군을 수습한 이순신 장군은 명량에서 물러설 수 없는 결전을 준비하게 되는데,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조선을 지탱한 명량대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채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했고요. 왜군은 압도적인 병력을 앞세워서 조선 땅을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이순신 장군과 조선의 수군이 있었습니다. 한산도 앞바다에서 한산 대첩을 대승을 거두면서 드디어 방어에 나섰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뤄볼 두 번째 이야기는 명량 대첩인데요. 명량에서 일어난 이 해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선 사건들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한산해전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에게 선조가 아주 큰 상을 내렸었죠. 이순신을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을 합니다. 근데 이때 원래 전라좌도수군 절도사였잖아요. 네. 그 직책을 유지하면서 통제사를 겸임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통제사만 하게 되면 요즘 말로 사령관이 되고 실병력이 없게 돼요. 야전지를 못하게 되니까 전라좌도수군을 그대로 거느리면서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삼도수군 통제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때까지는 이렇게 삼도의 병력을 총괄하는 상설직이 없었어요. 엄청난 거죠. 그전에도 통제사가 있긴 있는데 그건 임시직으로 주지 이렇게 전임직으로 준 거는 조선 최초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제 통제사는 계속 유지가 되는데 아마 조선시대 그 벌어진 군제개혁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걸 거예요. 삼도 병력을 직할하는 사령관직을 만든다. 뒤에 답답한 내용 많이 있으니까요. 지금 조금 시원하게 아유 이건 잘했네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산대첩이 있었지만 그리고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시긴 했지만 전쟁이 끝난 건 아니죠. 사실 93년부터 정유대란 나는 97년까지 꽤 긴 이야기가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명의 참전을 했어요. 평양성도 수복하고 처음엔 좀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또 일본군한테 벽제간 전투를 지고 하면서 결국 사실 명나라도 이거 일본군을 밀어낼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자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화협상을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휴전협상을 하는데 조선에서 이 강화협상을 담당했던 송응창과 심유경이라는 애들이 계속 허위 보고를 하면서 이제 하다가 결국 결렬이 돼요. 결렬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결렬되기까지 몇 년 동안 조선은 조선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전투 준비나 군비 확충은 계속합니다. 특히 일본군 같은 경우는 수군한테 깨졌기 때문에 이거 없이는 전쟁 못한다.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요. 아다케라고 이제 대형 함선도 건조하고 전술 훈련도 하면서 전쟁 준비를 하게 됩니다. 나름 그러니까 우리 판옥선이 2층으로 올라가서 좀 크고 높으니까 대비를 했다는 건데 네. 그렇다고 조선 수군이 손 놓고 있진 않았겠죠? 손을 안 놓고 있었는데 이제부터 좀 악화가 되죠. 아하.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이순신 장군이 파면되게 돼요. 하하. 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알려진 거는 일본군 사령관이었던 고니시 밑에 요시라라는 조선과 이거 교섭 전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통역도 하고 그랬다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첩보를 줍니다. 그 담당했던 김응서 장군한테 첩보를 줍니다. 가토가 몇 월 며칠 날 배 타고 바다를 건너온다. 그러니까 니네 수군이 나가서 잡아라. 그러면 가토를 없앨 수가 있다. 근데 당시는 조선도 다 알았죠. 고니시하고 가토가 사이가 무지하게 안 좋다. 일본군 사령관 중에서 전쟁은 가토가 제일 잘한다. 고니시는 실력 없다. 이것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가토를 잡으라는 건 일본군 육군의 전투력의 70%를 없앤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선조가 신이 났다 잡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아무리 걔들이 사이가 안 좋아도 이럴 리가 없잖아. 그래서 이건 함정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불러놓고 조선군을 매복 습격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하여간 안 나갔거나 꿈을 거렸대요. 그런데 나중에 뭐 조사를 사연이 많은데 그냥 제가 그 공식적인 얘기만 갖고 하면 뭐 나중에 보더니 실제로 가토가 건너갔더라.
그래서 이제 선조가 이걸 듣고 가토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쳤잖아. 뭐 이래 가지고 파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으로는요. 네. 근데 이순신 장군은 왜 그 첩보로 의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록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실제 내용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요 제가 말씀드린 건 유성룡의 징비록에 있던 얘기인데 이게 세상에 알려지기는 가토가 지나가는 거를 습격해서 잡는다 이런 개념처럼 알려졌는데 이게 실록에 의하면 원래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나고 나서 첫부터 지적을 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조선의 군대의 제일 문제는 상비 사단이 없어요. 그리고는 다 동원병력에 의존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처음에 초기 패전과 사단이 난 거다. 만약에 일본군이 처음에 부산 앞바다로 건너올 때 해군 함대 하나가 부산포에 진을 치고 있었다면 바다에서 경멸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당시 일본 배들은 병력을 가득 태웠기 때문에 제대로 기동도 못해요. 그랬으면 이 임진왜란이 초장에 우리가 승리하거나 큰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유재란 때는 조선 함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이게 가토가 건너오는 게 가토가 혼자 배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이미 협상이 결렬되고 정유재란이 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보고는 가토가 온다는 게 아니고 가토가 야전군을 거느리고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재침략을 한다. 네, 그렇죠. 근데 이순신 장군이 옛날에 그런 말을 했잖아. 바다에서 지상군을 수송선 타고 있는 지상군을 병물할 수 있다. 요즘 말로 하면 상륙작전 하러 오는 애를 바다에서 잡자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 잡아라 이런 식으로 논리가 된 건데 이순신 장군 입장에서는 자기네 야전군을 전멸시키는 건데 이걸 권희 씨가 첩보를 주겠냐는 거야.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도 지금은 조선군 상설함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조선 수군을 제거해야 자기들이 안전하게 상륙할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건 음모일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건 이순신 장군 혼자서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실록에 보면 유성룡도 의심했다고 돼 있어요. 그건 다시 말하면 비변사에서 통째로 의심했다는 거야. 그런데 선조가 이걸 이제 들이미니까 비변사에도 망설였고 이순신 장군도 안 나갔던 거지. 사실 박영권님은 옳지 않았다면 끝까지 싸우실 또 기계가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네, 이제 일부 기록에는 보면은 이제 뭐 가토군이 상륙한다고 했던 시점 자체가 이미 상륙하고 난 다음에 1월 초에 이미 상륙을 했는데 그것이 조선 조정으로 전해지면서 이미 늦었는데 뒤늦게 공격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이순신 장군은 그 이미 타이밍이 지났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기록도 일부가 있고요. 건수 잡는 사람한테는 그 어떤 변명도 안 돼요. 예, 맞습니다. 또 하나의 사실은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뭐는 이순신 장군의 입장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조선의 최대 상비병력을 당시에는 전쟁 중이니까 상비병력을 가진 지휘관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런 걱정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실은 조선 수군이라는 것은 당시에 뭐 130여 척의 판옥선이 있었지만은 일본 수군은 적어도 500척 이상의 약 1000척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료도 일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한 번 전투에서 패하면은 그 다음에 예비 전력이 없는 상태죠, 사실은. 네. 그래서 한 번에 가서 결전을 할 것인가라는 최고 지휘관의 판단의 입장에서는 그 예비 전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전쟁의 향방을가를 결전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부담스럽죠. 충분히 적어도 80% 내지 90%의 성산이 있다. 그리고 거의 신뢰할 만한 첩보가 있다. 이런 종합적인 판단하에서 결전을 시도하고 그러는 게 사실은 이제 전략적 수준의 지휘관의 어떤 사고의 기준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곤혹스러웠고 고민스러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제가 당시로 돌아가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대가 상륙을 하니까 선조가 이제 거의 통곡 수준으로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명나라군이나 조선군 가지고는 얘들을 육지에서 못 막는데 일본군, 야전군이 땅에 상륙했으니 또 전쟁이 나고 우린 망했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 판단이 옳았냐 그러냐가 아니라 선조 입장에서는 충격받을 만했던 거긴 해요. 선조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건 사실이고 또 안타까운 것도 사실이고 이건 이순신 장군도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안타까워하셨을 것 같고. 근데 사실 그때는 부산포 그쪽을 네네.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임진왜란 대전초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요 얘기를 또 해야 이게 오해가 없는데
계속 이수인 장군 보고 부산을 함락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수군이 단독으로 가서 거기를 어떻게 함락을 해? 아하. 요 문제가 내재돼 있어요. 요것도 이미 상륙 작전은 끝난 상태인 거군요. 네. 그 상태에서 지원군이 오는 거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이 물론 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약간의 실수, 어떤 측면에서 보면 조심스러운 이 결정을 한 후에 파면을 당합니다. 이거는 요즘 연구사에 많이 밝혀졌지만 옛날에는 원균이 모함해서 했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파면 주도했던 사람은 선조예요. 여기가 사연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원래 조선에서는 팔도라고 그랬지만 북방, 평안도, 함경도를 제외한 나머지 6도 지역은 해안선이 있기 때문에 수군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북방은 저 북쪽 만주 쪽에서 쳐들어오는 군대를 막기 위해서 육군이 준비가 돼 있고 남쪽은 일본을 막기 위해서 수군이 많습니다. 거의 60~70%가 수군인데 실제 가용 병력이나 조직력 갖고 얘기하면은 거의라고 봐도 돼요. 육군은 되게 이제 동원 상태로 장군님하고 얘기하면 자꾸 이제 육군 얘기하면 째려보신다. 아니요, 요거는 이제 병사가 상시병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항상 예비군만 갖고 싸워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 상비병 구조 생각하면 수군 권력이 막강합니다, 이건. 그래서 절대로 그 병력을 통째로 한 사람한테 맡기질 않아요. 뭐 육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라 경상도 같은 경우는 좌우 2명씩 있기 때문에 한 경상도의 병력이 4명한테 나눠져 있는 거고 전라도의 병력도 4명한테 나눠져 있는 건데 이걸 충청도까지 합해서 한 사람한테 맡긴 거죠. 물론 수군만 맡긴 거지만 그 정도 해도 80%를 한 명한테 간 거예요. 엄청난 거지 이거는. 여기다가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니까 이수인 장군이 이 직책을 거의 6년 동안 유지를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조선시대에 전례가 없어요. 절대 이렇게 오래 안 맡겨요. 누가 어떻게 보면 전병력을 한 명한테 줘서 6년 동안에 더욱이 동원 상태예요. 이거는 또 거기다가 전쟁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순신 장군이 사실 경제권까지 가져가요. 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총독 비슷한 지휘가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선조 입장에서 신경이 안 쓸 수가 없지. 한산도 배분할까 봐. 이거는 뭐 제가 선조 편을 들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권력자든지 뒷꼭지가 땡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중간부터 선조가 계속 나누거나 교체를 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소강 상태니까. 그래서 계속 원균을 들이밀고 그리고 원균하고 이순신 장군 사이에 뭐 알력이 있었던 거는 뭐 그때 다 알고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당쟁 얽히고 뭐 모함하고 뭐 보고 이 사건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선조는 이 건수를 잡아서 바꾸자 그런 거예요. 선조는 몇 년 동안 계속 건수를 잡았어요. 근데 이 사건이 터지니까 이게 어떻게 신하들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밀고 들어가게 되고 많은 분들이 당쟁, 요 윤두수나 뭐 다른 사람들의 발언을 보고 분노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거는 선조가 자꾸 푸시를 하니까 신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어느 정도 왕이 말하면 동조를 해야지. 처음부터 틀렸어요. 이러면 되겠어요? 선조가 이제 2월 6일이 되면 최종적으로 파직 및 압송하라는 이제 정교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압송하기 위한 이제 그 선조가 보낸 인원들이 도착한 게 2월 26일 날 이제 도착해서 이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죠. 한산도에서. 여기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이순신 장군께서 군인으로서 굉장히 공적 업무에 충실했다는 걸 이제 난중일기에 보면은 인수인계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판옥선 134척, 군량미 9,914석, 그 다음에 화약 뭐 4,000건, 지금 한 2.4톤, 2.6톤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여분의 총통 300여 정 이렇게 난중일기에 꼼꼼하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 보직해임 당하고 압송되는 과정에서도. 그러고 이제 서울 압송이 되죠. 그래서 3월 4일 날 하옥이 되고 이제 정말 안타깝게도 3월 12일 날 실제로 고문을 당했다라는 그 기록까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4월 1일 날 이제 다시 백의종군 이제 결론이 나면서 이제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백의종군을 어디서 하느냐라는 걸 보시면은 권율 장군 도원수부에서 백의종군 하라 이렇게 결론이 났죠. 그래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아산, 그 다음에 공주, 남원 이렇게 거쳐서
이제 구례, 하동, 합천 이렇게 옮겨집니다. 그게 한 거리가 한 68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보면은 뭐 어떤 노비의 집에서 잤다, 뭐 어떤 이제 이런 어려운 점을 이제 쭉 나오고 6월 8일 날 권율 장군이 있던 그 합천 도원수부에 도착해서 그때부터 이제 백의종군을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먼 길을 전쟁에서 승리한 승장인데도 불구하고 예. 정말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유 내가 이 나라를 뭘 보겠다고 막 이런 마음도 먹을 만한데 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백의종군이라는 말은 흰색 옷을 입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관직을 내려놨다, 관직이 없어졌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의 보직 해임, 뭐 군대로 치면 이등병으로 강등되는 그런 건가요? 아, 이등병으로 강등됐다고 하는 건 좀 다릅니다. 보직해임과 강등은 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강등이라기보다는 보직해임, 현대로 말하면 이제 보직해임, 보직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조선시대에 이제 무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백의종군이라는 그 의미를 보면은 백의라는 게 관직이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관직이 있다가 없는 사람을 백의 상태라 그러면 이제 관직이 없는 상태인데 네네. 원래부터 관직이 없는 사람은 포의라는 용어를 썼답니다. 아, 그러니까 관직이 있다가 관직을 박탈당한 사람은 백의라는 용어를 썼고 그다음 종군이라는 이야기는 군무에 계속 종사한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무에 종사하면서 예를 들어서 도원수부의 권율 장군한테 조언을 한다든가 당시의 군사 정세를 파악한다든가 이런 건 계속 하는 거죠. 혹시 이순신 장군님께서 이거 두 번째 백의종군이라는 거 아십니까? 네네. 첫 번째 백의종군은 한경도 쪽에서 대대장 정도의 보직인데 이제 뭐 조산보 만호겸 녹둔도 그 뭡니까 방어 책임자 이렇게 이제 둔정관이라는 직책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여진 쪽의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이제 상급부대에서 병력 충원도 없었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피해가 발생하니까 백의종군 처벌을 받았습니다. 곤장을 뭐 10대 맞고 백의종군 처벌을 받았다. 그때도 여진족의 병력이 압도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했지만 피해를 입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순신 장군께서도 네. 부상을 입었습니다. 맞습니다. 왼쪽 다리에 그 화살을 맞고 이제 그 과정에서 백의종군 하라고 그래서 백의종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진족 부락, 시전 부락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중앙군하고 같이 협조된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공을 세워서 복직이 됐습니다. 딱 10년 후에 두 번째 백의종군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선조나 조정 입장에서도 아유 파면을 하기에는 지금 위험한 상태니까 언제든 위험하면 즉시 올릴 수 있는 그 그렇습니다. 상태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바로 정유재란이 일어납니다. 이제 정유재란이 일어나니까 결국 조선군은 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수군이 강하고 육군이 약하니까 수군으로 부산포를 점령하자. 또 부산포를 점령하면 보급선이 끊기니까요. 그래서 나가라. 이건 옛날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이순신 장군이 파면되니까 합법적으로 원균이 사령관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전부터 원균이 이순신 장군이 그 전부터 이게 안 나간다고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원균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나는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서 또 원균이 임명하니까 선조도 제가 평소엔 할 수 있다고 그랬다. 그리고 맡겼는데 자기도 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좀 곤란한 것이야. 그래도 이게 절투사 이 통제사까지 올라간 분인데 아무래도 전황을 볼 수 있는 능력은 있었겠죠. 뭐 그렇게 돌격형이다 이런 얘기는 조정에도 퍼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순신은 너무 신중하고 원균은 용감하니까 나갈 수 있을 거다 또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얘기가 돌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핑계를 삼았고 그래서 나가라 그랬더니 원균도 나가려고 보니까 이게 안 되겠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곤란한데요. 그랬더니 이게 또 누구한테 압력이 오냐면 도원수였던 권율한테 와요. 그러니까 도원수는 육군하고 수군을 다 총괄하는 네. 사령관인데 권율도 사실은 임진왜란 내내 해임건의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맨날 상서예요. 지휘관이 무능해서 안 나간다. 겁쟁이라서 안 나간다. 그러니까 권율도 나가라고 안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원균이 안 나가니까 불러다가 이제 뭐 곤장까지 치면서 나가라고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삼도수군 통제사에 전쟁도 나갈 사람인데 그 곤장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이 많아요. 그러니까 쳤다는 거는 징비록에도 나오니까 친 것 같긴 한데 아니 이게 뭡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째, 그냥 척만 하고 살살 쳤다. 왜냐면 이거 진짜 제대로 치면 한 대만 맞아도
저 거동불능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두 대씩 나누어서 예전에는 많이 때리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제대로 치면 전투 못하지. 근데 그렇죠. 전투 나가라는 사람한테 이걸 어떻게 때려? 그러니까 아주 살살 쳤다. 형식적으로 그럴 수는 있어. 근데 이것도 엄청난 모욕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재상이 된 사람이 맞는다는 거는 이건 영모 아니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랬다는 거. 근데 이제 조선 시대는 원래는 관료는 곤장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하인이 대신 말이에요. 종 5품 이상만 돼도 그렇게 하게 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원균이 아야 하고 맞는 일은 없었었다라는 그렇죠. 느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니면 종이 대신 맞았거나 네. 아니면 하여간 판결만 하고 아쳐다 놓고 이러고 이제 넘어갔거나 한데 중요한 건 그쯤만 돼도 엄청난 모욕이라는 거예요. 자, 결국 권장까지 맞고 상황이 뭐 권율 장군께서도 야, 내 목이 날아가게 생겼어야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 나가야 되는데요. 이순신 장군께서 조선 수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뭐 세세하게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칠천량 해전에 나가기 직전에 조선군의 이제 지휘관 구성을 보면은 후임자 원균 장군이 이제 삼도 수군 통제상 겸 전라 좌수사를 겸하게 되죠. 네. 그러고 이제 충청 수사의 최호, 그 다음에 전라 우수사의 이혁기, 그대로 이순신 장군 때부터 계속 같이 활약했던 장군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상 우수사의 배설, 나중에 이제 명량해전에 나오는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요. 전력은 이제 이순신 장군께서 인수인계 해줬던 전력을 앞에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전력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판옥선 134척 병력은 17,00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병력을 가지고 치르는 전투 앞에다가 요 세 글자 붙이겠습니다. 한마는 7천량의 전이죠. 1593년 이순신 장군은 조선의 첫 번째 삼도수군 통제사가 된다. 일본의 침략에서 조선을 지키던 이순신 장군. 1597년 일본군의 선봉인 가토 기요마사가 바다를 건너 조선으로 온다는 첩보를 접한다. 선조는 이순신 장군에게 가토 기요마사의 배를 기습하라 명을 내린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함정일 수 있다 판단해 명을 거역한다. 결국 가토 기요마사는 조선 땅을 밟게 되고 선조는 이순신 장군을 한양으로 압송해 백의 종군의 명을 내린다. 이순신 장군의 뒤를 이어서 원균 장군이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되고 원균이 이끄는 조선수군은 칠천량 해전을 맞이하게 된다. 음력 7월 14일에 한산도에서 출발해서 조선 함대가 당일로 부산까지 항행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거제도를 통과하는 순간 바다의 물의 힘이 다릅니다.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파도를 높이만 갖고 봐요. 그래서 파도가 1m다, 얕다 이러시는데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파도의 힘이 달라요. 그래서 거제도 벗어나는 순간 이 오는 물살의 힘이 다릅니다. 그런데 조선군 배가 판옥선이 바닥이 평평하기 때문에 물살이 세고 파도가 치면은 이 조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잔잔한 바다용이라고요. 여기서부터 조선 함대가 대열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이탈돼서 흩어지고 그럼 이쯤에서부터 전투가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원균은 계속 강행을 해요. 그리고 일본군이 조선군을 보고 마중을 나옵니다. 그런데 붙어줘야 되는데 안 붙고 뒤로 빼기 시작해요. 이건 이순신 장군이 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게 뻔한 건데 원균이 이제 계속 강행을 하면서 쫓아가게 돼요. 근데 이날 날씨가 안 좋았다고 그래요, 또. 그러니까 비도 오기 직전이고 파도가 세고 아침부터 와서 부산 앞바다에서 일본군하고 쫓기기를 하는데 원래 일본군배가 빠른 데다가 조류가 세거나 역풍이거나 할 때는 조선배보다 2배 정도 빨라요.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죠. 그리고 아마 이쪽은 물살을 일본군도 잘 알아요, 여기는 자기네 앞마당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져 가면 조선배는 이렇게 오다가 더 쪼개질 거다. 그래서 사실은 전투가 없었어도 조선 배들이 많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원균이 끝까지 추격을 해서 날 저물 때까지 거기서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날이 저물 때가 되니까 할 수 없이 후퇴를 하는데 이제 바로 부산에서 다시 쪽으로 빠지면 가덕도가 나오죠. 지금은 뭐 다리 있고 도로 있고 다 있지만 가덕도에 처음으로 이제 상륙해서 물을 찾아 내렸더니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 거제도까지 육지는 일본군이 이미 요새 진지 성 다 만들고 매복하고 살고 있던 데예요. 그러니까 내리자마자 공격을 감행해서 400여 명 조선군이 전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되니까 바로 또 배를 타고 와서 그 다음에 영등포라는 곳으로 옵니다. 그 영등포는 지금도 그 임진왜란 그 조선시대 수군 기지나 일본이 쌓았던 성까지도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오. 근데 거길 내리니 또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다만 이 운이 좀 좋았던 게 그렇게 되니까 거의 육지에 상륙을 못하고 바다에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이 참 희한한 게 그 날씨가 나쁜 게 14일 날 조선군의 악몽이었는데 이게 이제 더 나빠지면 15일 날 비가 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다행이 돼가지고 일본 함대가 추격을 못합니다. 그래서 요 틈에 좀 빠져나와가지고 빠져나오는데 지도를 보시면 가덕도에서 7천량까지 얼마 안 되는데 네. 간신히 하루 종일 해서 7천량까지 오게 돼요. 그 7천량의 이제 지명에 보면 량이라고 돼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견내량, 뭐 7천량, 네. 량자가 고대 문자로 이야기하면 대문, 네, 입구 이런 뜻이랍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기 지도에 보시면은 거제 섬이 이렇게 있고 서북 쪽에 위치한 작은 섬이 이제 칠천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거제섬과 저 칠천도 사이에 흐르는 그 해협, 좁은 해협, 그게 이제 칠천양인 겁니다. 저희가 한산해전에서 했던 그 견내량 거제대교가 740m거든요. 네. 그러니까 견내량보다 조금 더 좁다고 보면 됩니다. 한 2분의 1 크기로 좁은 조 해협에 결국은 전투가 있었고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저 칠천도에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물 안 해변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네. 안에 해안선이 가다가 쏙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좌우측은 이제 이렇게 육지고 그러니까 안에 쏙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네. 아늑한 느낌은 있죠. 네네. 당시에 비바람이 치고 하니까 일단 그쪽으로 들어간 거는 뭐 당연히 필요하다고 봤는데 네. 문제는 이제 동쪽과 서쪽 좌우측이 사실은 관측이 안 되는 겁니다. 적이 접근하더라도 아늑한 곳이긴 하나 대신에 네.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과정에서 조 안에서 주둔하면서 야간에 결국은 이제 일본군의 기습이 시작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아니 참 내용을 보면 이순신 장군이 한산 대첩을 이루었을 때 참 일본군들을 잘 유인해서 공격했던 그 방법과 참 유사한데 네. 아니 이걸 왜 몰랐지? 불과 몇 년 지났다고 원준 장군이 똑같이 당하는 건 너무 답답한 일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답답한 게 당시 경상수사였던 배설이 여기는 위험하니까 머무르면 안 된다. 또 왜 그러냐면 육지는 다 일본군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 여기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냥 쉬어야 된다 그랬대요. 나 멀미 나서 안 되겠어. 나 이렇게 된 거. 근데 다시 병사들이 탈진한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롬멜도 말했지만 죽느냐 힘드냐 상황에서는 힘든 걸 택해야 돼요. 그렇죠. 죽더라도 가다가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여기다 정박을 해버립니다. 근데 거기 제가 직접 가봤는데 이게 지도로 보는 거하고 또 달라서 정말 쏙 들어가면 좌우가 안 보여요. 그리고 이게 지도로 보는 거랑 현장에서 보면 다른데 쏙 들어가 있는데 앞에 그 나가는 수로가 너무 좁아가지고요.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 저희가 충분히 포위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왜 타조나 꿩은 급하면 머리만 모래 속에 그렇죠. 박고 하는다. 그러니까 딱 그 느낌 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숨어서 저 입구를 지켜라라고 복병선이라는 걸 놔뒀는데 문제는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보초를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초가 안 자게 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일본군은 산에서 다 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밤에 얘들이 작은 배로 살살 몰고 들어와서 조는지 안 조는지 탐지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 확실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배로 들어와서 복병선은 습격해버리고 함대가 양쪽에서 몰려서 양쪽을 봉쇄해버리고 공격을 시작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지휘의 기본은 이제 전쟁에서 어떤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자신의 약점은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강점을 적의 약점에 대입을 시켜서 전쟁에 이기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선 수군이 판옥선으로 무장해 있지만 판옥선이 완벽한 무기 체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강점과 약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판옥선의 제일 큰 약점은 결국은 건접 전투, 야간 기습 이게 약점인데 흥미로운 것은 당시에 그 실록에 보면은 일본 측이 그것을 1596년도 그러니까 7천년 해전이 있기 전에 통역관들끼리 대화 속에서 그것을 이야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통역관이 이제 이연서였고 일본은 야나가와 시게노부라는 통역관이었는데 일본 통역관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판옥선이 워낙 튼튼하고 이미 이제 해전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면 공격해가지고는 우리가 조선 수군을 이길 수 없다. 그런데 야간에 몰래 기습해서 그리고 작은 배로 에워싼 다음에 뭐 화살과 이런 총통의 위협을 무릅쓰고 건접 전투를 하면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사실은. 게다가 일본은 지금 육지에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기습하기 너무 좋은 조건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피해 상황을 정리하자면 어느 정도였을까요? 공격이 시작돼서 원균이 눈을 떴더니 벌써 그 복병선은 불타고 있더라. 그리고 조선함대는 응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참사를 당하는데 경상 전라우수사였던 이혁기도 이때 싸우다가 뭐 배에서 투신해서 죽었다 그러고 그리고 원균도 뭐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육지로 내려서 도망가다가 뭐 소나무 아래서 죽었다라는 설도 있고 당시 보고에는 도망쳐서 진주로 도망가 숨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는 하는데 아마 전사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 장수들이 사망을 했는데 아까 안 됩니다. 이곳은 안 됩니다. 반대했던 배설 장군 얘기가 없네요. 배설은 처음부터 반대를 했기 때문에 병사들을 쉬게 안 하고 배에서 대기를 시켰답니다. 그러니까 배설 휘하의 배가 12척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12척을 데리고 탈출합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대기를 시켰으면 전투가 벌어지자마자 돌격해서 어떻게 저지라도 했어야지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뭐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 12척 갖고 저지하는 시간보다 다른 함대가 깨서 일어나서 준비해서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린다면 뭐 탈출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우리는 일단 후퇴하면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이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상황에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그냥 무조건 도망치지는 않고 이제 한산도로 옵니다. 그래서 한산도로 와서 한산도에 있던 주민들을 태우고 거기는 무기나 군량을 태우고 뒤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뭐 비겁해서 도망쳤는지 작전상 후퇴였는지는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수는 없고 다만 조선시대에는 작전상 후퇴라는 개념이 없어요. 무조건 도망했다고 기록을 해놔요. 확실한 건 그거네요. 거기에서 어떻게 작전을 짰는 게 유리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이 12척 갖고 도망치지 않았으면 12척도 명량은 없는 거네요. 그럼 7천량 해전에서 가장 큰 잘못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결국은 우리가 이제 고급제대 지휘관을 어떤 자질을 가진 사람을 고급제대 지휘관으로 임명해야 되느냐 이제 여기서 좀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초급 소규모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들은 뭐 용기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도 충분히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죠. 딱 듣는 순간 원균이 있다고. 근데 이제 고급제대 지휘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종합적인 상황 판단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환산도를 이야기할 때 7월 7일 날 곧바로 견내량으로 쳐들어갑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또 그 후에 이제 그 보면은 이제 삼군 통제사로 임명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아는 지인의 집을 방문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멀리 있을 때는 편전을 쓰고 가까이 있을 때는 칼을 쓰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 원균. 예, 원균. 그게 이제 은봉전서라는 기록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록에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상께서 그러니까 선조대왕께서 원균 한 사람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시에는 참 대단했던 게 그 사관이 자기 생각을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신은 논한다. 이러면서 자기 생각을 기록을 해놨는데 거기에 원균에 대해서 평가를 해놨습니다. 아니, 상관이 얼마나 복장이 터졌으면 여기에 자기 생각을 주석으로 다룬 거예요. 그렇습니다. 와. 네. 군생활 오랫동안 한 30년 정도 하면요. 네. 한 10분만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은 그 사람의 사고 능력과 어떤 판단력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반은 뭐 관상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휘관들 사이에서는 농담 삼아 이야기는 하는데. 그러면 연구원님도 딱 가가지고 이하부대에서 이제 소대장급, 중대장급 이렇게 딱 대대장급 만나보시면 네. 이 친구는 소대장을 하고 그만두겠구만. 막 이런 게 약간 느껴지셨어요? 뭐 그걸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정말 전쟁이 일어나서 작전을 할 때는 네. 믿고 맡겨야 될 지휘관이 있고요. 적절한 수준에서 지침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줘야 될 지휘관이 있고 하나하나 꼬치꼬치 확인하고 점검하고 해야 될 지휘관이 있죠. 지휘관이 자기 시간을 똑같이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 그다음에 역량과 이런 걸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뭐 지휘를 해본 분들이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임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배경적 책임, 일차적 책임은 전쟁에 과하게 참여했던 선조한테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때 엄청나게 상소했던 아마추어 이론가들. 이게 나중에 이게 선조가 할 책임을 다 뒤집어 썼지만 이 사람들 책임도 선조 못지 않아요. 상소를 올렸던 그 많은 네, 사람. 무수한 사람들. 근데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모든 전쟁에서 다 그래요. 사실 이걸 너무 한국 비하로 안 갔으면 좋겠는데 세상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자도 그런 말 썼지. 네. 그래서 이거는 전쟁을 잘하는 나라는 국민들도 전쟁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방송 하는 것도 평화 때야 다 맞는 말만 해. 선조도 맞는 말 얼마나 많이 했다고요. 근데 코앞에 닥쳤을 때 이제 분노하고 후퇴했다 그러면 도망쳤다 그러고 패했으면 무조건 네가 용감하게 안 싸워서 그랬다는 식으로 여론이 돌아가는 것이 국가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균의 책임을 무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선조도 나가라고 했지 나가서 요렇게 하라고는 안 했어요. 그러면 이때 지휘관으로서는 어쨌든 왕의 명령이 할 수 없이 간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작전을 제대로 수행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되죠. 가서 죽으라고는 안 했고 반드시 점령해서 거기서 죽든지 돌아오지 말라 이런 명령까지는 안 했거든요. 일단 당일날 거의 90km에서 100km로 이동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실직선 거리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대강 직선으로 재본 것보다 훨씬 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순신 장군 때는 이렇게 하루에 무식하게 이동한 적이 없어요. 한산 대첩날 엄청나게 이동했어요. 이거는 정말 엄청 뭐랄까 그날 결전을 다 준비를 하고 나간 거였잖아요. 그래서 당일 하루에 체력을 다 소진하고 이긴다라는 전제 하에서 체력 시간표를 짠 것인데 원균은 그 2배가 넘는 거리를 갔어요. 그리고 비로소 적하고 조우했어요. 이게 조우하기 전까지야. 그리고는 또 어마어마하게 체력 소모하고 날이 저문 다음에야 후퇴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중간 휴식 기간이 거의 3배, 4배의 체력을 소모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순신 장군이 갈 때는 한료수도 아니었다고요. 조류가 센 데서 배 움직이는 건 몇 배의 체력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10배 이상 체력 소모를 했다고 봐야 돼요. 사실 제가 낚시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그 몇백 마력짜리 배로요. 저 거리를 간다고 해도 2-3시간 이상 걸려요. 예. 이렇게 옛날 배로 6시간에서 한 10시간을 간다고 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기만 해도 사람이 탈취돼 버립니다. 맞아. 멀미나고. 근데 그거를 하고 또 적 발견했다고 쫓아가고 이거는 보초 서는 사람이 안 잘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좀 드는데 근데 저희도 이렇게 답답한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 중에 가장 가슴 치실 분이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들으셨겠죠? 그렇습니다. 칠천량 해전이 7월 15일 날 밤 10시 1차 교전이 있었고 그다음에 16일 날 새벽에 이제 실질적인 이제 본 교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께서 그 사실을 결과를 들었던 거는 이틀이 지난 7월 18일 날 이제 당시에 변홍달, 이덕필 이런 분이 이제 와서 그 사실을 알려줬다 이렇게 나중일기에 기록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 칠천량 해전에서의 참패가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나요? 예, 조선왕조실록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산에서 이렇게 칠천량 해전을 이야기하죠. 한산에서 한 번 패하니 호남이 함몰되었고 호남이 함몰되니 나라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칠천량 해전이 있고 나서 이제 일본의 침공 방향을 보면은 이제 드디어
호남을 이제 공략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좌군, 우군 두 갈래 길로에서 공격에 들어가는데요. 좌군은 지금 이제 그 원래 소백산맥을 보면은 영남과 호남을 가르는 이제 주요 통로가 한 4가지가 있습니다. 맨 남쪽 통로가 하동을 거쳐서 구례를 거쳐서 남원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이게 이제 좌군의 진격 방향입니다. 그래서 한 여기 5만 정도의 병력이 이제 진군에 들어가면서 남원 전투가 결국은 추석날 8월 13일부터 16일 âm력으로 그러니까 추석날 남원 전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 전투에서 조명연합군 병력 한 4천 명과 군민 한 6천 명 전멸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만인의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근데 우군은 어디로 가냐면 지금 이제 영호남을 가르는 중에 60명이라고 하는 그 고개가 있는데요. 그게 황석산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황석산성을 격파하고 전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좌군과 우군이 8월 26일 날 전주에 합류합니다. 병력이 자그마치 11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안을 거쳐서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 선봉대가 이제 명나라 군하고 딱 조우하는 시점이 9월 7일 날 직산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선봉대가 딱 조우해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일단은 그때 결과는 명나라군이 좀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 입장에서 보면 8월 7일 직산 전투 이후에 수군의 이제 진출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부 기록에는 뭐 직산 전투 이후에 안성이라든가 뭐 일부 지역에 더 올라왔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정찰 때 정도 수준이었고요. 직산 전투 이후에 이제 수군이 올라오면은 완전히 이제 한성으로 간다, 갈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상황 판단을 하면서 수군의 진출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9월 초에 상황인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상황이 됐다라는 건 저 가을 평야에서 거둔 그 수많은 곡식들이 지금 호남에 다 모여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육군은 호남 다 정리됐어요. 이제는 배로 식량만 날라서 올려주세요. 라는 상황, 위기의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면 선조는 뭐 이제 바람 앞에 등불이 됐네요. 선조가 사실 세간에 알려진 것만큼 바보는 아니에요. 임진왜란때 똑똑한 판단도 많이 했어요. 워낙 이제 선조하면 이제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억나는 잘못이 커가지고. 그런데 이 원균 문제가 제일 컸어요, 좌우가. 그러니까 선조가 여기 입력을 안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정유재란의 피해가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당시 그 조선 일기나 기록을 봐도 전쟁 나니까 일본군이 약탈하고 학살하고 그런 사건이 종종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이 정유재란 때는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전에는 약탈할 때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애들이 제대로 들어와서 뭐 이렇게 민심 수습도 하고 뭔가 있어도 보일 때도 있었는데 그냥 뭐 무조건 쓸고 약탈하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당시 일본군 내부에서도 지금 전쟁이 벌써 6년 이상 끌고 있잖아요. 그때 참전했던 종군 승려가 쓴 기록을 보면은 사기가 굉장히 낮고 이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비전을 안 갖고 있게 만연한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일단 전투하면은 그냥 약탈하고 이러다 하자. 그냥 집에 갈 때 두둑히 챙겨갖고 가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팽배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참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답답하지만 역사가 스포일러라고 저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고요만큼 남은 7,000량에서 그 12척 갖고 도망 나온 그걸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7,000량 대전에서 전멸한 조선 수군은 배설 장군이 귀하 12척만 간신히 살아남고 귀환한다. 일본군은 궁지에 몰린 조선 수군을 경멸하기 위해 명량으로 몰려오게 되고 조선의 전세를 역전시킬 이순신 장군의 비장의 한 수는 무엇인가? 조선을 지탱한 이순신의 명량대첩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전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